말캉말캉 순백의 부드러움, 입에 머물 새도 없이 꿀꺽 넘어가는 고소함의 끝판왕 두부, 담백하면서도 묘하게 빠져드는 슴슴한 두부의 매력. 조림, 찌개, 부침, 두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무궁무진한데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완전 식품 두부의 변신. 건강 밥상 오늘은 동양의 치즈 두부와 함께한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하죠. 두부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한 100g당 84kcal 정도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두부 속에는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가을철 쉽게 건조해지는 피부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료인 콩으로 먹는 것보다 높은 흡수율을 자랑하는 두부. 고단백에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안성맞춤이다. 두부로 만들어볼 오늘 첫 번째 요리.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두부가 당면의 자리를 완벽하게 채웠다. 색다른 두부 잡채.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두부 요리의 정석 마파두부. 중식당에서 먹던 맛 그대로 매콤한 마파두부의 매력이 살아난다. 두부 하면 소화흡수를 돕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두부가 주변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또 손쉽게 요리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 좋은 두부를 이용하여 두부 잡채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고를 땐 표면이 매끄럽고 모서리 부분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좋다. 또 간수는 차고 깨끗해야 신선한 두부다. 잡채에 들어갈 두부는 흐르는 물에 씻어낸 후 1cm 정도의 간격으로 널찍널찍하게 썰어준다. 썰어놓은 두부엔 앞뒤로 골고루 소금 간을 해주는데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면 두부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와 응집되며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다. 오늘 두부 잡채에 들어가는 두부는 단단한 손두부가 좋겠고요. 썰으신 후에 소금을 뿌려주시는데 소금을 뿌려야 구울 때 부서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이어서 잡채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는 채 썰고 비주얼을 담당할 파프리카도 색상별로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수분을 뺀 두부는 면보다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 기름을 두른 팬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는데 중불에서 최대한 바삭하게 구워야 다른 채소들과 곁들였을 때 부서지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두부를 구우실 때는 중불에 노릇노릇 구워주시고요. 충분히 식히신 후에 썰으셔야지 부서지지 않습니다. 잘 손질해 두었던 채소도 볶아주자. 양파, 파프리카는 각각 볶아 소금 간을 아주 식혀준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간장과 참기름, 설탕과 함께 마늘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당면을 대신할 두부는 충분히 식힌 후 채소 길이에 맞춰 먹기 좋은 크기로 길게 채 썰어주면 잡채를 위한 모든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큰 보울에 볶아놓은 재료들을 모두 넣고 양념장을 넣은 후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끝! 두부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는 집에 있는 색깔 골고루 쓰시면 되고요. 볶으실 때 하나하나 밑간을 해주시고 합한 다음에 마지막에 양념장으로 전체적인 맛을 잡아줍니다. 밑이 넓은 접시에 알록달록한 두부 잡채를 보기 좋게 담아주면 오늘의 첫 번째 건강 레시피 완성! 고소함과 담백한 맛이 살아있는 두부. 여기에 아삭한 식감의 채소가 어우러져 최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두부 잡채, 밥 반찬으로도 최고다. 두부 하면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많이 먹는데요. 오늘은 그 두부를 이용하여 중국식 마파두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두부를 보관할 땐 밀폐 용기에 물을 채운 후 두부에 소금을 뿌려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두부 한 모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그릇 요리 마파두부. 마파두부에 들어갈 두부는 식감이 부드러운 두부일수록 좋다. 가로 세로 칼집을 넣어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어 준비해 놓는다.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두부는 단단한 두부보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가 적합한데요. 혹시 더 부드러운 걸 원하실 때는 연두부나 순두부를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다진 육 대신 들어갈 표고버섯은 물에 충분히 불리도 잘게 다져 준비하는데 느타리 버섯으로 대신해도 좋다. 이어서 다른 채소들도 손질하자. 양파와 파, 홍고추, 건고추도 얇게 다져 준비해 놓는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간장에 청주와 고추장, 두반장, 여기에 설탕과 참기름, 마늘, 생강을 넣고 저어주는데 녹말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준다. 오늘 마파두부에 저는 불린 표고를 다져서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고기나 햄을 다져서 사용하셔도 맛있고요. 양념장에 두반장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고추장을 한 큰술 넣으면 더 담백한 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이제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채소들을 먼저 볶아주자. 채소들이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육수와 양념장을 부어 뭉근한 불에서 한 번 더 푹 끓여주는데 녹말가루가 들어가 소스가 걸쭉해질 때쯤 준비한 두부를 넣어 조금 더 졸여준다. 두부의 단단한 식감을 원한다면 전분가루를 묻혀 한 번 부쳐내도 넣어도 좋다. 마파두부를 만드실 때 육수를 붓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넣으시는데요. 양념장에 전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저어주셔야지 한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간단하면서도 건강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행복한 별미 요리. 최고의 건강식 마파두부가 완성됐다. 부드러운 두부의 식감과 표고의 쫄깃함, 여기에 마파두부 본연의 매콤함이 살아있어 추위에 뚝 떨어진 입맛도 한 방에 살아난다. 두부는 비타민 B2,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두부의 레스틴 성분은 몸속에 쌓인 체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부를 섭취하면 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한 날 집에서 부드러운 두부 요리를 해 먹으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동양의 치즈 두부. 네모 반듯하지만 전혀 모나지 않는 부드러운 맛. 순백의 소박한 매력부터 조리법에 따라 화려한 비주얼까지. 무르지만 속 깊은 두부는 식탁 위에 빠질 수 없는 제주꾼이다. 그 옛날 저 멀리 들려오던 두부 종소리. 이번 주말 추억의 밥상이 생각난다면 맛있는 두부 한 무로 건강 밥상을 지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 운동하시는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요, 운동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천천히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보다 고강도로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시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기. 기도와 폐로 구성되어 있는 호흡기는 유해가스나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폐포가 탄력을 잃게 된다.
이 통로가 서서히 폐쇄되는 질병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라든지 기타 자극 물질들에 의해서 기관지가 영향을 받아서 기도가 폐쇄된다든지 좁아져서 생기는 점차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3배 이상 많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서서히 폐를 조이는 고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시는 공기,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공기 한 모금이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흔히 숨 막히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류호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폐암 못지않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알게 되었거든요. 네. 먼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기도 흐름,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에 제한이 생기거나 공기 길이 막히게 되면서 숨이 점차 차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해한 입자나 가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만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폐 말단, 그래서 폐 세포들, 그래서 폐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폐 기종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기 때문에 점차 진행하는 공기 흐름 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기 흐름에 제한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숨을 쉴 때 조금만 답답해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제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기도 흐름이 제한되거나 이제 말단의 폐 세포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폐 실질들, 그러니까 폐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환자의 폐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핏 보시면 스펀지 보듯이 이제 폐 곳곳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폐 말단에 이런 폐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만큼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만큼 호흡을 잘 못하게 된다. 그림을 보니까 이 스폰지에 구멍이 송송 뚫린 네. 것처럼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흡연입니다. 흡연. 여기엔 간접 흡연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 70~80% 이상은 흡연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이제 광산의 광부 같은 분들, 그래서 석탄 분진 같은 것들이 요인이 돼서 발생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로서 증기, 뭐 자극 물질, 그리고 연기 이런 것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외의 공기 오염, 대표적으로 이제 봄철에 황사 같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나 가정에서는 이제 조리라든지 난방으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도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흡연을 하거나 흡연 환경에 노출돼 있는 분들, 또 유해가스나 여러 가지 그 작업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이제 진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도 어떻습니까? 좀 연령층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이 너무 길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좀 적긴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가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도 국내 사망률이 10만 명당 11명. 그래서 전체 사망 원인 11위째를 차지할 정도로 중한 질환이지만 사실은 인지율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40세 때 3.1%, 그리고 50세부터 60세 사이까지 8%, 그 60에서 70세까지 19%, 그다음에 70세 이상에서는 4분의 1 이상인 27.3%,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에서 40% 정도까지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환을 오늘 잘 배워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네. 해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한 5,500명이 사망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네. 이렇게 사망률은 높은데 또 인지율은 낮은 그런 질환인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는 있지만 심각성을 몰라서 치료가 늦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폐나 기관지에 나타나는 변화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폐와 기관지의 변화를 보여준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관처럼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있고 이렇게 기관지 벽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로 이제 공기가 흘러다니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데 네.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되다 보니까 기관지 벽이 이렇게 두껍고 우둘투둘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도에,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폐 말단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폐세포, 폐실질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염증 반응들에 의해서 터지거나 이렇게 눌러붙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이게 큰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 터진 부분만큼 우리가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폐와 기관지가 어떤 상태로 변하는 것인지 이제 저희가 자료를 통해 네. 봤는데요. 그럼 저렇게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네, 증상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기침, 가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네. 그리고 점차 진행하는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합니다. 쌕쌕거린다는 등 이제 목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천명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릴 때 우리가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만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뭔가 진단을 딱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비슷한 질환 때문에 증상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질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고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결핵, 폐쇄성 기관지염, 미만성 세기관지염, 천식 등이 있겠고 특히 이 중에서 천식이 가장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숨이 차면은 바로 떠오르는 질환이 천식이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통 중년기 40대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천식 같은 경우는 보다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증상이 막 갑자기 숨차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서서히 증상이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호흡곤란을 특징으로 하고 천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날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숨 쉬는 게 편한데 어떤 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운동 중에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통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것들 그리고 비염, 습진 등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력이 천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이 호흡 곤란이 오면 또 산소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도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동반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담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숨이 차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폐암이라든지 위 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또 네. 호흡곤란, 천명음이라고 하시죠. 쌕쌕거리는 소리 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 싶으면은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다. 혹시 자가 진단 항목들이 있을까요? 40세 이상의 흡연하시는 분께서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조금이라도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을 꼭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네. 잦은 기침이라든지 말씀드린 가래, 객담이나 점액 등이 있겠고 같은 연령층에 비해서 숨이 조금 가쁘다, 자주 가쁘다 이런 것들로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40세 이상의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에 지금 끊으셨더라도 흡연하셨던 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령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흡연 이외에도 몸에 좋지 않은 유해가스나 연기를 오랜 기간 흡입했을 경우에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 폐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게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병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숨이 너무 차서 숨 쉬는 걸 힘들어하셔서 왔습니다. 숨이 얼마나 차신데요? 숨이 차셔서 걷지를 못하실 정도고 이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어르신이 담배를 좀 피우시나요? 네, 많이 피우시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두 갑 정도 피우시는 것 같아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다. 때문에 천식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부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입니다. 수십 감년의 흡연력이 있고 진행하는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잦은 기침 등이 있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본 흉부 엑스레이 포함하여 CT,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 치료를 고려 중입니다. 40세 이상이면서 하루 한 갑 이상 10년 넘게 담배를 피운 사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현재 금연했더라도 과거에 흡연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환자의 증상과 흉부 방사선, 폐기능 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호흡곤란 좀 어떠셨어요? 네, 예전에는 걷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계단 올라갈 때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으셨어요? 네, 한두 달 정도는 못 끊고 계속 조금씩 피다가 지금은 끊었습니다. 흡입기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 걸을 때 숨이 차다는 것이다.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해지면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다. 이 환자는 수십 감년의 흡연력을 바탕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인데요. 저한테 외래 3년 정도 전부터 진료를 받고 계시고 처음에는 흡연도 하시고 흡입기 치료에 이렇게 수능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금연 및 흡입기 치료를 잘 하고 계시고 유산소 운동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까지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폐는 한 번 망가지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폐 손상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경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만큼 스스로의 호흡조차 힘들어지는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흡입제 사용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금연만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폐가 손상이 되게 되면 영구히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아서 그 이상의 진행을 막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금연. 담배만 피우지 않아도 발병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진 100세 시대. 건강하고 생생한 폐활량으로 행복한 노년을 지켜보자.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주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까? 네, 진단이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들, 말씀드린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특징으로 있으면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선 사진,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랑 가슴 엑스레이죠. 그거랑 CT 등을 촬영해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겨 있는 것이 폐기능 검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셔서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내쉬고 하면서 폐활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활량 측정법이 가장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저도 이제 해봤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호 이렇게 불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비흡연자는 기본적으로 폐활량이 100%에 시작해서 결국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폐 기능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네.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숨이 차거나 이런 경우는 잘 흔치가 않고요. 네. 그래서 흡연자 같은 경우 보면은 폐 기능이 정상인보다 가파르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45세 정도까지 금연을 하게 되면은 폐활량이 감소하는 속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어서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을 만큼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금연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점차 진행을 하여서 장애, 그러니까 숨이 찬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빨리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확실히 자료를 보니까 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 기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도 병기의 진행 단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기는 위험식입니다. 폐 기능은 정상인데 어떤 기침 가래 정도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기부터 4기까지 경증, 중등증, 중증, 고도중증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고도중증 같은 경우는 폐 기능도 물론 떨어져 있지만 만성적인 호흡 부전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기를 일단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뭐 폐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네. 폐세포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질환의 치료 목표는 어디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고 그다음에 증상 완화, 그리고 건강 상태 호전,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 그리고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의 예방, 그리고 최소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사망률의 감소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치료 목표를 잡고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하실 때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위험인자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네, 의료진의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위험인자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리고 질환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반된 합병증들이 생겼는지도 확인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내과적 치료까지 우리가 잘 받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우리가 약제 변경이라든지 어떤 치료법 변경, 그다음에 환자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치료의 목표가 그 질환의 어떤 증상을 좀 억제하고 또 발전되는 걸 막아주고 또 이제 건강도 회복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금연입니다. 네. 금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직업적으로 물질 노출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우리가 예방이 꼭 필요하겠고, 그리고 가정에서 요리라든지 난방할 때 꼭 적절한 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약물요법으로 기관지 확장제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흡입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적은 양의 약물로도 폐에 효과적으로 약물이 도달해서 기관지를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넓혀주는 그런 흡입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태가 급성적으로 악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이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 이런 염증 반응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타 약물 치료로서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것들이 꼭 유용하겠고, 만약에 폐렴이라든지 어떤 감염 의심 증상이 있게 되면 항생제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 가래가 늘 있습니다. 점액용해제, 그러니까 가래를 좀 묽게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고, 예. 기침도 저희가 약물 통해서 좀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기에 따라서 뭐 병원에 다니면서 좀 본인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혹시나 이게 급성으로 악화돼서 이렇게 좀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평소에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치더라도 보통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성악화식으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악화의 정의는 호흡기 증상이 변동 범위를 넘어서 치료약 추가가 필요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미는 삶의 질도 악화되고 증상과 폐기능도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폐기능 감소 자체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망률의 증가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원인, 위험인자 같은 경우는 기도 감염 등이 있겠습니다. 뭐 네. 감기라든지 폐렴 같은 걸 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성악화 를 가진 환자분들이 병원에 종종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매우 심한다든지, 그리고 숨이 너무 차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하시는 급성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청색증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쪽 문제까지 동반이 되면서 이게 붓는 것, 부종까지 동반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급성악화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쓰시던 기관지 확장제에서 우리가 다른 기관지 확장제를 추가를 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추가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을 뭐 늘리는 운동 같은 건 사실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기관지 확장제 같은 걸 쓰고, 아무리 뭐 저희가 교육을 잘하고 하더라도 결국에 환자분의 의지가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증상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이 차서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점차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육이 약화가 되고, 또 근육이 약화가 되면 그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는데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정도로, 그러니까 점차 호흡곤란이 더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러면 더욱더 움직이지 않으려 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근육이 약화가 되고 숨이 계속 차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약물 치료 외에도 환자분 본인이 어떤 이런 호흡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고려를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에이 설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오셔서 꼭 폐기능 검사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이 일단 되게 되면은 병원 오면은 제가 담배 끊으라고 하고 뭐 약 잘하셨냐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잘 안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병원은 평생 꾸준히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반드시 금연입니다. 그래서 금연만이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 미세먼지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O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들이 계속 이런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벽이 두꺼워지고 만성 기관지염이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에 점차 진행하는 호흡곤란,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체가 암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잘 생기게 되고 폐암도 잘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폐암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고령자에게만 나타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40세 이상에서 뭐 2% 정도, 그 밑에는 뭐 거의 확률 집계도 안 될 정도로 있지만은 젊은 층에서도 담배를 일찍부터 피신 분이라든지 아니 일찍부터 피지 않더라도 폐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폐기종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나이 들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숨찬 것과 기침 가래가 있다고 하면은 꼭 병원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오래 피워야만 생기는 질환인가요? 네, 주요 원인이 약간 흡연이라고 하셨는데 담배를 오래 피우면 생기는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기종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질환 유병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흡연량이 많지 않더라도 폐가 담배에 민감한 경우 그리고 20, 3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흡연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식이요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요? 네, 어느 정도는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고단백 위주로 식사를 하면 좋지만은 그거 외에도 결국엔 균형 잡힌 섭취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밥 많이 먹으면 숨차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호흡곤란이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소화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작은 불이 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불을 꺼달라고 와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집에 소화기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먼저 작은 불이라면은 끌 수도 있는 그런 가벼운 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의사들은 이제 뭐 소방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방관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오고 나서도 같이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고 소화기로 항상 내가 꺼야겠다라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진단이 돼서 질환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화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내과의 류호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폐암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성은 사실 잘 모르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전 세계 사망 원인 3, 4위에 꼽힐 만큼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둘째도 금연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기적인 검사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